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무력 도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건 같은 행사에 임기 중 2차례 참석하고서도 한 번도 북한 책임을 분명히 언급하지 않은 전임 대통령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심사 과정의 문제는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어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은 법리적, 정치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갈등의 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 된 듯합니다. 대통령실 소식 먼저 알아본 다음 헌재 결정의 후폭풍과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대변인 교체 등의 얘기가 나오는 민주당 상황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 서후원 흉사, 최정환 상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공식 메시지를 내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우선 오늘 기념식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수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기념식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은 윤 대통령 부부와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55명 용사 유족, 그리고 참전 장병,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50여 분간 진행이 됐는데 이 기념식에서는 서해를 수호했던 역사에 대한 영상과 희생장병들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추억하는 인터뷰 영상 등도 소개됐습니다. 이 기념식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전사자 묘역에 대한 참배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묘역, 그리고 천안함 묘역과 천안함 피격 후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찾아서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고 깊은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의 좌석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해서 예우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직접 호명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55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이른바 롤콜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는데요. 단상에 올라온 윤 대통령은 이 목이 메이는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이창기 준이, 고 최한권 원사, 고 남기훈 원사, 고 김태석 원사, 고 문규석 원사,
고 김경수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념식에서 가장 주목이 된 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고 했고,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천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N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의 영원히 기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사남한 54분의 용사와 고 한주호 준이가 잠들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 수호 용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서해 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기념사 마지막 부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삼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서해 숭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기념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삼축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생존 장병 그리고 유가족들을 만나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왔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에 메시지를 낸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못 받고 나선 건요. 천안함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전사자에 대한 예우의 격을 높이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기념식이 과거와는 달리 서해 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대선 후보 시절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을 만난 윤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지난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호국 영웅 초청 간담회에서의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 정부의 태도가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북한의 그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것이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 막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 천안함 장병과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서해 수호의 날이 2016년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해 수호 관련해서는 제2연평해전도 있고 연평도 포격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장 상징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아주 아프게 박혀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천안함 피격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천안함이 1989년도에 취역해가지고요.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에도 참전을 했던 그러한 그 함정인데 승조원이 10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46명이 전사를 갖다 했습니다. 그거는 6.25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전사자가 난 그런 어떻게 보면 전쟁과도 같은 전쟁이죠. 뭐 쉽게 말하면은. 그다음에 또 한준호 주니까지 순직을 갖다가 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그런 이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는데 이러한 천안함의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분들의 그 이름은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평가해 주십시오. 네,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는 뭐 원칙론에 가까운 그리고 뭐 대통령으로서 특히 그 북한 소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은 유가족에게 밝힌 바도 있고 또 그것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그런 이 과정에서 특히 천안함 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공자 지명에 지금 법적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좀 이런 실무적인, 그러니까 선언적인 내용 이렇게 하고 좀 실무적으로 유공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대조된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렸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이 같은 행사에 참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이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 그 점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총 재임 기간 총 5번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2번 참석했었는데요. 2020년 참석했던 기념식에서는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는 유족의 물음에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라고 답했습니다. 또 2021년 4월엔 천안함 유족회가 천안함 피격 재조사 추진을 항의하면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설명드릴 게 없다는 답만 듣고 발길을 돌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 생존장변은 자신의 SNS에 서해 수호의 날 쇼에 속은 내가 바보라면서 살아 돌아온 게 죄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인가 여적지 문재인이라고 진실로 여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점 써주세요.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딴 사람들이 그거를 말했지 이게 어느 지식이 모르겠다고 전문가들이 이게 어딘지 모르겠다고 할 때 가슴이 부러져요. 좀 한 점 풀어주세요. 며칠 한 점. 걱정 안 하시면 보여주겠어요. 정부가 대통령께서 이것도 꼭 지켜주세요. 영상 속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이제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이냐 이렇게 물은 윤 청자 여사, 오늘 기념식에도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윤 여사는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입니다. 윤 여사는 윤 대통령이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일 거란 공식 메시지를 낼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어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니 희망이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안보에 관심이 커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희망이 보여 다행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또 윤 여사는 시골 촌구석에 사는 무식쟁이가 보면 지도자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다가 정권이 바뀌니 달라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폭침 당시 천안함을 이끌었던 최원일 전 함장은요, 어제 저희 TV조선에 출연해서 생존 장병들과 또 유족들의 고통,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세월이 가면 잊혀져야 되는데 더 사무친다면서 생존 장병들 중에는 한국에 살기가 싫다면서 이민을 가거나 개명을 한 분들도 있다고 했고요.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서운함이 없다면서도 전 정부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했을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최 전 함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때 이제 좀 논란이 된 게 있었잖아요. 2020년이었죠. 예. 현충일 추념식에서 희생 장병들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당시에 굉장히 서운하셨겠었어요. 아닙니다. 서운하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그분 게 자체가 당연하셨다고? 2015년까지 천안함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이 천안함을 말씀이신 언급하고 호명하는 순간 네. 북한이 불편해하고 심기를 건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 평화가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호국 보훈의 가치의 중요성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서해 수호의 날이라든가 행사가 오찬 행사 이런 게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요.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의 북한 도발을 이제 교과서에 싣도록 그렇게 집필 기준을 바꿨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후년부터 중고등학교생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포함하는 쪽으로 이 편찬 기준을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교육 과정에 담겨 있는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대신 이번에는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갈등 극복 방안이 새로운 성취 기준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또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 요소에도 평화 통일 노력이 빠지고 남북 관계 변화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천안함 피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서술할 수 있도록 서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 고교 10곳 가운데 7곳이 천안함 피격 사건의 도발 주체를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추모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울산에 내려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현지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서해 수호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고 윤 대통령과 함께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호국의 별, 서해 수호 55용사의 넋을 기리며 이 땅에 완전하고 흔들림 없는 튼튼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정진하겠다는 추모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던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와 달리 윤석열 정부와 또 우리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고 이 땅에 진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행사에 참석했고요. 이 대표는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울산 현장 최고위가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라서 일정을 변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문화일보에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울산 현장 최고위에서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면서 서해 수호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브리핑과 이 대표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해 수호 용사 55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올바로 보답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평화해법 마련에 진력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다른 현안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부분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수요 대비 쌀 생산량이 3에서 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떨어지면 정부가 이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25% 이상 폭락하자 쌀값 안정화와 농민 보호를 이유로 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국민의힘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써도 쌀의 과잉 생산, 농업 생산력 약화로 이어질 거라면서 반대해왔지만 결국 거대 야당을 막지는 못한 겁니다. 때문에 이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러니까 제2 요구를 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선거에만 생각해서 이 농민들이 표를 얻기 위한 이 포퓰리즘으로 이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이것을 참 기맥힌 얘기인데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이 정책을 한번 내놔왔었어요. 네. 그때 분명히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는 또 그 얘기를 뒤집어 가지고 또 이거를 성립시키려고 내놓은 거는 저는 농촌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진짜 이건 얕보는 거지. 이건 이런 정책은 내놓으면 안 돼요. 정말 이번 양곡관리법은 특히 벼농사에 대해서 과잉 재배를 미리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풍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이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해서 사실 부족할 때 또 쓰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마 문제는 워낙 아마 이미 대통령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식량 자급률 법제화 등 추가 입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간호법 개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법사위 의결 없이 본회의에 직행한 만큼 거부권 대치 전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 이건데요. 이 결론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을 도출한 과정 그리고 논리를 둘러싸고서 지금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논란으로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건 인정이 되지만 이미 통과된 검수완박 법률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헌재는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침해했다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자격이 없고 검사의 권한 침해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수완박법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미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서 검사 수사 범위를 확대해둔 상태라서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상당 부분 무력화된 상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모두 쟁점마다 이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5대4로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표가 결과를 가른 셈인데 헌법재판관들의 정파성이 또 한 번 확인됐다. 이 같은 비판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고 내내 헌재 재판관 9명의 의견은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이 인용과 기각, 각하를 오가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국회 법사위 입법 과정에 다소 하자는 있지만 법률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런 판단이 결국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미선 재판관의 의견이 그대로 헌재의 결론이 된 셈이죠.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임명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분류된 이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그대로 나왔다. 이런 반응입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반대로 보수 또는 중도 성향 재판관은 청구 전부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을 유지한 모양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관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리면서 심리 과정에서도 경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고도 역대 최장인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정부 측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주도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 이러면서도 그 내용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또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론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복구해서 다시 수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비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한 장관의 입장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검찰 수사권 범위를 넓히는 검수 원복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측 발언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정말 답답해요. 어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 실질적인 판단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헌재 결정문 안 읽어보셨나 봐요. 헌재 결정문에 왜 우리가 각하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사항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쭉 판단합니다. 영장 청구권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근데 왜 실질적 판단 안 받았다고 얘기했는지. 제가 아무리 봐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복이 아니고서야 뭐겠어요.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요구하고 나선 분도 있던데 실제로 탄핵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고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헌재 결과를 결국 이제 자신들의 승리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국회 입법을 헌재로 끌고 가서 패배한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된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했다면서 이 한 장관의 사퇴와 윤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여당에서는 애초에 헌재 판단이 편파적 결정으로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한 장관에게 묻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 양측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낄 때 끼고 뺄 때 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5살 어린애 같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불법적 시행령 통치가 반헌법적 폭거라는 묵시적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합니다. 주심이 어떠한 그런 축구 경기를 할 때 중립적으로 심판을 봐야 되는데 한쪽 편만 든 거예요. 그래서 한쪽 선수가 반칙을 해도 휘슬을 안 불고요. 편파적인 결정으로 내려진 이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향적인 성격을 가진 성향을 가진 5명이 똘똘 뭉쳐서 이런 결정에 낸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얘기죠. 잠시 말씀드린 대로 야당 일각에서는 이제 한 장관 탄핵 얘기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장관이 헌재 결정에 이제 반발을 해서 헌재 권위를 무시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수 원복 시행령으로서 3권 분립을 위반했다. 이건 헌법 위반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한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작년부터 자신이 책무를 다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자기 편 정치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절차로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법무장관의 책무라고 응수했습니다.
어제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지금 여야의 반응 아주 크게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일단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유지된 만큼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헌재가 검찰개혁 취지를 존중한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흠결이 있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그리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도 친민주당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인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결정이 이뤄졌다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부장판사 출신인 최재형 의원도 SNS에서 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은 입법 절차의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헌재가 이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한 겁니다. 이른바 이제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의 이제 입법 과정에서 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고 무소속 신분으로 안조위에 참석해서 검수완박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꼼수라는 지적을 받은 이 탈당 문제가 헌재로부터 사실상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정작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난동을 부리면서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고 자신의 위장 탈당 문제를 지적한 건 완전히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토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원인은 국민의힘의 난동 때문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전주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전히 다 점거해서 회의를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린 거예요. 제가 이 과정과 관련해서 오해하시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자꾸 제가 안건조정위에 가기 위해서 법사위로 옮겨간 것처럼 이거 완전 오보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완전 오보예요. 네, 헌재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요, 오히려 민의원에 복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오늘 각각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복당 문제를 고려할 만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황운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속하게 민형배 의원의 의사를 물어서 복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민주당 측 분위기에 국민의힘에서는 꼼수 탈당의 장본인이 어떻게 복당을 운운할 수 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꼼수 탈당은 헌재도 이미 표결권 침해라고 인정을 했는데 유죄 판결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전주회 의원은 이 민형배 의원과 민주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 민형배 의원의 탈당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 우장 탈당이었고 우장 탈당이라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이것 자체의 문제의 심각성은 헌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법의 무효까지 선고를 해야죠. 법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몰각을 하고 또 형해화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도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 아닌가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영배 의원도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지는 자세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검수완박 법안 두고서 당분간 이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법 효력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그 후속 작업에 속도전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수완박 시행령을 재무력화하는 작업과 함께 국회 사개특위를 통한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반면 한동훈 장관과 여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무효화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계속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해 개정한 검수완박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위한 활로를 모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패널들께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법은 유효하다. 이 같은 논리의 어제 헌재의 결정, 그 결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결국은 그 사건을 헌재까지 끌고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이라도 해야 된다.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어저께 헌재 결정 자체는 과거에도 이 비슷한 어떤 결정들은 있었습니다. 과거 미디어법이라든지 국회에서 조금 다소 양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신, 그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좀 대결이 접점이 모아지지 않는 법안 처리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권한쟁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저께는 제가 봤을 때는 과거 미디어법이라든지 뭐 FTA 관련한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은 똑같다. 다소 위법한 절차가 있었지만은 법안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헌재가 결정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 재판관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 보입니다. 특히나 제가 헌법을 공부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원칙적인 본질이 정치적인 사법을 판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저께 성향에 따라 당연히 재판관들은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향에 따라서 결정도 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을 때는 그 결정에 따른다라고 해서 어저께 우리가 5대4, 4대5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걸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어떤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태도라든지, 그다음 국민의힘에서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판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따져가면서 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라든지 시스템을 부정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그런 비판, 그러니까 저는 결정이나 판례에 대해서는 논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부정한다든지 그걸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과하다고 해석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한동훈 장관의 그러한 태도, 그리고 지금 그 등으로 표현된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후속 작업에 대해서도 저는 어저께 헌재 결정에서 수사권이란 것은 입법 재량이다. 의회가 정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권을 축소하라는 법안이다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후속 작업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방대한 수사권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검수완박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거였거든요. 네. 최초 개정안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제가 살다 그런 법 처음 봤어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검사를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형사소송법에만 있습니까? 다른 법에도 무수하게 많은데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를 빼니까 다른 법하고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형사소송법은 원복이 됐습니다. 거의 바뀌지가 않았어요. 검찰청법도 마찬가지였는데 검찰청법의 핵심은 검사의 직무 범위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한 범죄, 중요 범죄를 검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민주당의 고위 판검사 출신들이 그냥 우르르 하실 텐데 민주당은 과연
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어에서 어떤 뜻인지도 모르냐? 그럼 그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은 거창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수완박이 김이 확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헌재에서 이걸 갖다 하고 있다는 것도 대부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념을 중시하지만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시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차가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 유효하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뭐 국회법이나 그런 데다가 절차를 규정한 이유가 없고 날치기로 다수당이 그 입법을 갖다가 한들 그게 무슨 그 위법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된 일련의 절차는 대한민국의 법률 문화를 수십 년 그 퇴보시킨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수완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초래된 그 폐해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실무적으로 이제 그 실무를 하는 변호사나 제일 심각한 건 범죄를 당한 피해자인데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옛날보다 수사가 한 2~3배 늘어났고요. 기간이. 그다음에 재판까지 하면은 옛날이면 6개월 끝날 게 지금 2년, 3년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하는 변호사와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누가 승리를 하든지 간에 다음 국회에선 반드시 검수완박법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헌재에 이번 결정하고 한동훈 장관의 그 의견하고 누가 더 상식적인지는 생각을 갖다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탄핵은 뭐 민주당에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한쟁의랑 틀려요. 권한쟁의는 5대4로 해가지고 뭐 그게 판결이 과반수로 그 결정이 되지만 탄핵은 6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 헌재 구성원으로도 그 한동훈 장관이 탄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그다음에 재판의 지연 문제는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하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하고요. 이거 일반화하는가의 그 부분은 또 다른 사안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당일이었죠. 민주당이 당무위를 열어서 속전속결로 대표직을 유지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의겸 대변인의 거짓말 논란, 이게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2일 그제 당무위가 끝난 뒤에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 같은 김 대변인의 발표를 근거로 당무회의 의결이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 당무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전해철 의원이 공소장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소 당일 당무위 소집은 부적절하다. 이 기권표를 던지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전 의원은 내가 충분하게 반론을 이야기하고 퇴장했는데 만장일치 브리핑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면서 이 김의겸 대변인 측에 직접 항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어제 예정이 없던 추가 브리핑을 열고 전 의원의 기권표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의 22일 목소리와 어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은 아예 없었는지. 네,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신이 당무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좀 소개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당무위원회가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잡혔다,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전해철 의원이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들으신 대로 김 대변인은요. 전해철 의원이 소집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어서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표현했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비판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대변인이 앞장서서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 대변인은 지난해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었고요. 이 밖에도 한 장관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쫓아와서 악수를 청했다는 주장, 또 이재명 대표와 이유 대사 면담 과정에서 이유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브리핑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김의겸 대변인의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이유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이 대사가요. 이유 대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대변인께서도 사과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결국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니까 입장을 내놨는데요. 보수 언론들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1차 당무회의 브리핑에서 전해철 의원 얘기를 뺀 것을 잔기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자신의 브리핑에 거짓말 프레임을 씌워 보도한 곳은 조선일보와 TV조선뿐이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전해철 의원의 반론은 굳이 알려서 좋을 게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거고 전 의원의 의견은 소집 절차에 관한 것으로 본안인 정치 탄압 여부에 대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의원이 기권하고 퇴장했으니 반대 없이 통과됐다는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 대변인으로 당의 PR을 맡고 있는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것이 PR 아니냐면서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선 통용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비슷한 주장은 오늘 아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자신도 오래 대변인을 했는데 대개 대변인들이 언론과 국민에게 단합됐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만장일치 의결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서 김 대변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은 계파를 떠나 모두 뭉쳐야 한다면서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제가 4년 3개월을 계속 대변인을 특히 김대중 대통령 총재의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은 그러한 경우는 대개 대변인들은 언론에 국민에게 단합됐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가 옳다. 전해철 의원도 그렇죠. 중진이 좀 넘어가 주는 것도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개나 고동이나 다 뭉치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다 합치자. 화학적 통합을 하자. 이걸 저는 계속 주장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변인의 만장일치 통과 거짓말 논란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을 내놨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해철 의원이 어떤 했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세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어야 됐나. 저 자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쫓기듯 허겁지겁 당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건데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마치 그 쫓기듯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김 대변인을 포함한 대변인단을 대거 교체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또 주목이 됩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비주류를 달래기 위해서 일부 당직을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오늘 통화에서 박성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변인들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교체 여론이 커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연일 불거지고 있는 비명계의 비판을 달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당직 개편을 검토하면서 특히 이 대표 방탄에 앞장섰던 김의겸 대변인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비명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표가 지명한 임선숙 최고위원과 문진석 전략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민주당의 당직 개편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관련해서 임 최고위원은 사의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표명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논란 외에도요.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라는 그 당무위의 결정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지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요. 당원 80조 1항에 따라서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사망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대표의 경우 1항의 직무정지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항에서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라는 문구 뒤에 쉼표가 없었다면서 직무정지가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해석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 역시 쉼표 없이 한 문장으로 이어져서 맨 마지막 서술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친명계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어쨌든 당무회의는 논리상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당무회의가 열리기 전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당직이 정지된 상태였느냐? 이거는 여전히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지적도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일부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요. 어제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네,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어제 오후 3시쯤 법원을 직접 찾아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당원들의 자부심이었던 당원 80조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짓밟은 거다라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히고 다음 주 중에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인데 이 본안 소송 때는 권리당원만 1,000명이 동참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80조는 민주당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당원들에게는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하시면 개딸로 대변되는 극성맞고 사이비종교 신도들 같은 이런 당원들만 떠올리실 텐데 당원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상식적인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결국 이제 대표직은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대표 생각이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서 당무위 결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이 대표의 어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당무위 당시에 그 기소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해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생각이야 다들 다양할 수 있지요. 뭐 정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또 뭐 그대로 또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대표는 당 내분에 정면 대응하려는 듯 외부 민생 행보에도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 화폐 정책을 살핀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울산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의 울산 방문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찾은 뒤 약 8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오전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공장 그리고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현장 최고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를 비판하는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민주당을 향해서 방탄 정당이다 이 같은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을 결정한 당무위원장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 셀프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운동을 진행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운동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무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셀프 방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배제가 아니라 이를 정치 탄압이라며 격려하는 기상천외한 구태정당, 방탄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늘 선거 때만 국민들께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걸 삭제하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국민을 달콤하게, 이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진즉 본인들의 문제가 되면 이렇듯 돌변해서 그걸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요. 김의겸 대변인의 이른바 이제 당무회의 브리핑, 그러니까 만장일치였다, 반대 없었다, 이 브리핑을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대표가 김의겸 대변인을 포함해서 당직 개편을 본격화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당 수습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2월 27일 날 있었던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에 저도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변화의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은 지금 당에서는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퇴를 한다손 치더라도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까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달 이상의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지금 당무지 당직자에 대해서 조금 개편이 필요하다. 인적 쇄신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라든지 다른 당직자들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좀 개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위 비명계 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보고 어떠한 그 이재명 대표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도 민주당이 뭔가를 좀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구성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 또 그리고 당 전체적으로 화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의겸 의원님이야 그러려니 해야죠.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설마 김 대변인이 만장일치가 뭔지 그 의미를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굳이 말을 안 해도 짐작되는 바가 있고요. 민주당 당원 80조를 꼼꼼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부정부패라고 했을 때 부정부패를 아예 예시를 했어요. 뭐라고 예시했냐면 그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 등 부정부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죄를 갖다가 그 뇌물죄로 기소가 됐으면 이건 부정부패다. 그런데 민주당은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로 안 보는 것인가? 그게 의아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조사 요청을 어디에다 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윤리심판원에 그 조사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계 취소 결정은 누가 하느냐? 조사를 한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원 개정할 때 아예 윤리심판은 없애버리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워낙 급하게 이걸 갖다가 바꾸다 보니까 윤리심판원하고 그 당무위원회를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왜 정권을 뺏겼는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당직 개편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상황 그리고 재판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 앞으로 대장동 의혹 등으로도 법정에 서야 하는데 이 대장동 일당과는 따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대장동 위례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장동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 22부에서 심리 중이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은 형사합의 23부가 맡고 있어서 이 대표는 이들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거라고 부연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이 대표 사건과 쟁점이나 또 증거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미 심리가 1년 넘게 진행돼 사건을 병합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개적으로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CBS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혹들을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이 대표의 기소에서 포함되지 않은 김만배 씨의 428억 약속 의혹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돈은 이재명의 미래를 위한 자금이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428억은 누구 겁니까? 이재명의 미래를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428억이 된 경위가 또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전체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만배가 이제 화천대유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이 약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반이니까 1,000억이 넘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벌써 한 300억 가량을 이재명 쪽에 지출이 됐어요. 네, 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고 해서 700억이 된 거고요. 이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50억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도 다시 꺼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부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돼 있는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고요. 이 대표가 변호사에게 줄 돈이 없다고 걱정을 하자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물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자신의 변호사는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나 법대 친구들이고 변호사비로 2억 5천만 원 조금 넘게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주장 먼저 들어보시고 과거에 나온 이 대표 목소리도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A씨 소개로 이제 이태영 변호사를 알게 됐고 그 당시에 뭐냐면 이제 전관이 좀 필요한 쌤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정진상한테 오다를 받았었고 이재명 지사가 그때 하는 이야기가 나 돈이 없어 비쌀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A씨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심 지사님이 이렇게 사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또 변호사비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해라.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20억 전환사채 3억 어쩌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그 이태영 변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경찰에서 확인될 거고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거기다가 23억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갑자기 얼룩말, 어제 느닷없이 얼룩말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SNS 등에는 서울 도심에 얼룩말이 돌아다닌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들을 보면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사이에서 얼룩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주택가 골목길에 진짜 얼룩말이 태연하게 돌아다녀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거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이 얼룩말의 주소는 어린이 대공원이고요. 이름은 세로입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육하던 2살배기 얼룩말 세로가 탈출해서 도심을 활보한 건데요. 세로는 초식동물 마을이라는 우리에서 살았는데 이곳은 공격성이 높지 않은 동물들의 먹이주기 체험을 위해서 1.3m 정도 되는 비교적 낮은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울타리를 세로가 스스로 부수고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한참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던 세로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약 1km 떨어진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포착이 됐고요. 마취총을 맞고 쓰러진 채 화물차에 실려 동물원으로 복귀하면서 이 3시간여 동안 벌어진 탈출극은 마무리됐습니다. 난데없는 얼룩말 소동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제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따닥따닥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얼룩말이 막 뛰어서 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얼룩말은 저희가 이제 건강을 확인해야 돼서 관련 수의사 서비스가 이제 전담 진단할 예정입니다. 세로가 왜 탈출했는지 사실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아보니까 또 아픈 사연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 사연 좀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1월에 서울시설공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세로는 2021년 어린이 대공원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와 아빠 얼룩말이 숨을 거둔 뒤부터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캥거루와 다투는 등 반항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폐가 멈췄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의 근황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부터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전두환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모 씨가 오늘 SNS를 통해서 퇴원 소식을 알리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생방송 도중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환각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옮겨졌었죠. 이후 한때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호전됐었다는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 씨는 마약 소동 일주일 만인 오늘 새 소식을 올리면서 신께서 저 같은 사람을 또 한 번 살려주셨다. 당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기절했다. 3시간 이상 동안 폐가 작동을 멈췄고 기도가 닫혔지만 삽관이 저를 살려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을 하는 중에 그 약물을 복용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죠. 네, 전 씨는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큰 민폐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걱정 마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다. 다시는 약물 사용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방송을 재개하겠다고도 예고했는데 전 씨는 병원에서 오늘 나왔다면서 오늘 방송으로 자세한 소식 전달드리겠다고 적었습니다. 사회 유력 자제층의 어떤 마약 투약 사실 또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요 이 과거에 마약을 투약하고 또 밀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남 씨는 어제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남 씨 가족이 이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족이 직접 그 신고를 했다는 거군요. 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마약 투약에 사용한 걸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고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서도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남 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하고요. 남 씨는 현재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경찰은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남 전 지사의 큰아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거 마약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 네, 앞서 남 씨는 2017년 중국에서 필로폰을 들여와서 투약한 혐의로 2018년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남 전 지사는 아버지로서 저의 불찰이다. 아들이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사과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듣고 오시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못 간다. 오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당초 이제 경찰에 출석하기로 한 그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유아인 씨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어제 경찰의 출석 일자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동안 이 마약 의혹 보도 이후 두문불출하던 유아인 씨가 오늘은 모습을 드러낼지 많은 관심이 집중됐죠. 그러니까 유아인 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 소환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사실상의 공개 소환이 됐다. 이 이유를 들어서 출석 일자 조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찰 출석 일자가 언론에 알려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과연 이제 입장을 밝힐지 지금까지는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그 목소리 듣기가 힘들게 됐군요. 네, 원래도 비공개였지만 유아인 씨 측이 비공개 소환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만큼 유아인 씨가 언론 앞에서 입장을 낼 가능성 더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출석 연기 요청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향후 출석 일정도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아인 씨 측이 경찰 출석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유아인 씨 측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협의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받고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